자, 정책학의 테마 27은 결정론이고요. 결정론의 이제 기본 개념은 시험에 나온 게 없어 넘어가고, 이런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혼자 하는 개인적 의사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결정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결정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이 집단 사고는, 집단적 결정에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에요. 그지? 여러 명이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만장일치하려고 그래요. 합의하는 게 좋다.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다수 의견에 대해서 반발하는 걸 용서하지 않겠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우리 뭐라고 그래? 집단 사고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상에서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나 봐요. 양으로 갈라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잖아, 지금 다른 집단의 의견들을. 자,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나오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말고 외부에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조직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거 외부 사람들이 평가한다면은 우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 어떤 의견 나오든 간에 반대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주장법, 반론 대변인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최고 의사결정자는 참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이든 또는 여러 명이든 악역이라는 게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한 사람이야. 그치? 이게 악마주장법이라고 그래. 또는 지명 반론자 기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3번, 한 방에 하지 말고 집단 나눠서 결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다양한 결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바로 세 번째고요. 최종 대안이 나온 다음에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치? 어떤 대안이 나왔다고 해서 다수 대안이 나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못 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점이다 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뭐다? 개인 결정이 아니라 어떤 집단 결정이 있는데 집단 결정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다수결로만 가려고 하니까, 만장일치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 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집단 사고 나왔을 때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부 인사 도입한다. 다단계로 결정한다. 반론 대변인을 둔다. 그다음 이거 말고도 뭐 델파이처럼 익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델파이 기법도 집단사고 방지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할 때 1단계가 뭐가 돼? 목표가 돼요. 자, 목표가 됐을 때는 목표가 어떤 목표가 좋은지, 적합성과 적정성, 그 다음에 목표의 변동론이 막 나오죠. 뭐, 목표 승계니, 대치니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긴 없고요. 그 승계 대치는 저 조직 이론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 목표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대안이 나오겠죠. 그 목표와 대안을 비교한다. 목표가 좀 더 가치지향적이겠지. 대안이 좀 더 사실적일 거고요. 이 목표에는 합의라는 정치가 들어올 거고 규범성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대안은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 기법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런 대안도 좀 더 상위 대안인지 하위 대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좋을까요? 물어보겠죠. 여기에 답을 준 게 바로 나카무라 스모르두야. 이왕이면은 최소의 에너지가, 그다음 이왕이면 투입 대비 산출이 극대화되는 능률성이, 이왕이면은 목표 달성하는 효과성이, 이왕이면 그게 골고루 나눠주는 형평성이, 이왕이면 외부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응성이, 그래서 노능 효용대죠. 노능 효용대. 그래서 노력, 능률성, 효과성, 이게 이제 소망성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실현 가능성이야. 아무리 좋은 대안이어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안의 평가 기준은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이고, 실현 가능성이 제약 조건이고, 이 제약 조건 안에는 뭐 정치, 법, 기술, 재정, 그다음에 인력 같은 행정 실현 가능성도 있겠죠. 정경 외웠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이런 실현 가능성을 통과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소망성이 나옵니다. 노력, 그다음에 능률, 효과, 형평 대응, 노능 효용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요게 대안의 평가 기준이고, 목표는 적합해야 되고 적절해야 돼요. 사회 문제와 맞아야 돼.
그리고 사회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적합성과 적절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은 누구 거다? 대안의 평가 기준이다. 이거 많이 틀렸는데 나카무라 스모루도 나왔다고 많이 틀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두 가지밖에 없잖아. 대안에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답은 4번이었죠. 소망성 안에는 노능 효용대가 있다는 거고 실현 가능성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거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외워놔야 돼요. 어쨌든 법적으로 실현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동의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돈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론이 나오는데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도구론. 갑자기 거버넌스가 됐어요. 여태까지는 행정학은 전부 다 행정 관료가 집행을 했잖아요. 관료가 강제적인 방법, 공리 방법, 또는 뭐 있을까, 또 규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집행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민간이 같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도구론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무조건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 관료가 집행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기업도 할 수 있고 민영화될 수도 있고 NGO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러면서 도구론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에도 직접적으로 정부가 하는 게 있고 좀 더 중간적인 게 있고 좀 더 간접적인 게 있겠죠. 직접적이라는 건 공무원들이 정부 조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간접적이라는 거는 민간 조직 활용하겠다는 거지.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직접인데 두 문자 외워도 됩니다. 제일 직접적인 게 정부 소비야.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 공기업과 뭐가 비교되냐면 출자 기업이 비교돼요. 공기업은 정부가 있잖아. 물론 공무원들은 아니지.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100% 정부 출자로 만들어요. 정부 지분이야. 정부 의지로 만들 수 있고 정부 의지에 의해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출자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과 공동 출자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지분만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가 있는데 사회 규제는 민간들이 할 수 있는 바운드리만 설정해주고 준수 여부는 민간이 하는 거야. 물론 어기면은 처벌을 받아요. 강제적이야. 근데 경제 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면허나 특허를 가지고 너만 운영해라. 가격은 얼마다. 생산량은 몇 개다. 다 정해줄 수 있죠. 경제 규제가 직접성이 높아요. 이거 말고도 보험이라든지 직접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조세 지출은요. 세금 감면법이 있어. 지금은 민간이 내가 여기 해당되니까 나를 감면해 주세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뭐가 되니 감면이 받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든다고 해서 정부가 누구한테 바로 감면할 것인가를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사회 규제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겠다고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은 보조금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고 민간이 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라는 게 공무원이 한다든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뭐다? 직접적이야. 대표적인 게 정부 소비,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경제 규제, 그다음에 직접 대출, 요새 보험까지도. 보험은 근데 사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만들었지만 민간의 보험,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다면은 이런 활용 주체들은 오히려 민간일 수 있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직접적이다? 소비, 그 다음에 공기업, 경제 규제. 그래서 내가 두 문자를 따놓은 게 있었는데, 그 강의할 때는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인가요? 그래서 요 잘 나오는 게 정부 소비하고 공기업 잘 나오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예요. 둘 다 강제력은 높아요. 강제는 높지만은 누가 더 직접적이냐 물어봤을 때는 경제 규제가 왜 정부의 의지만으로 면허를 특허를 또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회 규제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바운드리만 설정해 주는 거야. 이걸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또 나올 겁니다. 바우처는 어때요? 직접성이 낮아요. 왜? 내가 바우처 받는다고 해도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
자, 저소득에게 주로 줍니다. 복지한테. 자, 바우처는 기억나죠? 가치제, 교육, 의료, 문화,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쓸 돈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쓰면은 편익이 가난한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나눠져요. 외부 경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게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쓰라고 권장해 줍니다.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또는 신용카드에 넣어준다든지 저소득이라든지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거 맞고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보다시피 살 수 있는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쿠폰 이거는 종이 바우처겠네.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전자 바우처를 주겠죠. 자, 전자 바우처를 준다면은 어쨌든 종이보다는 행정 비용도 절감되고 모니터링 하기가 쉬워요. 누가 언제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틀렸죠. 맨 마지막에 민간 위탁이든 또는 바우처든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들이 하는 거니까 직접성이 낮겠죠. 또 민간 위탁과 바우처를 비교한다면 민간 위탁이 좀 높아요. 왜? 정부가 너 해라 너 해라 지정해 줄 수는 있잖아. 물론 생산하는 사람은 민간이지만 어쨌든 정부가 지정을 해주니까요. 근데 바우처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나는 받은 것뿐이고 민간의 의지에 따라 내가 병원 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잖아 지금. 그래서 민간 위탁과 또 바우처를 비교한다면 민간 위탁이 좀 더 정부에 가깝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또 내려가겠습니다. 또 나왔죠? 요번엔 강제성 물어봤죠? 처음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직접밖에 안 물어봤는데 강제력이 높은 게 누구냐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규제야. 경제 규제든 사회 규제든 어겼을 때 처벌이 들어갈 거니까 높아요. 그 다음에 돈이야, 돈.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 바우처라든지 이렇게 중간입니다. 돈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높은 게 가장 높은 거니까 누구다? 1번이에요, 1번. 반면 돈, 직접 대출, 바우처 이게 이제 중간이고요. 조세 지출은 강제성이 제일 낮게 나와요. 그치? 답은 살라몬의 얘기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애우지 말고 규제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돈이다. 돈. 근데 조세 지출 돈 같은데 얘는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은 직접성이 되게 높게 나오지만은 강제성은 낮아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규제, 돈, 정보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래요. 규제가 제일 세다. 돈이 두 번째다. 정보가 제일 낮다. 조심할 거는 손해책임법하고 조세 지출인데 직접성이 낮은 걸로 나와요. 강제력이 낮은 걸로 나와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예측이 나오네요. 자, 예측 기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직관 기법들. 객관 기법들은 우리가 이제 나올 때도 있는데 7급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연역법인지 귀납법인지 많이 물어보는데 9급에서는 그거보다는 직관 기법의 델파이, 정책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